안녕하세요. 너무 멋진 시숙님을 둔 서울에 사는 강주은이라고 합니다. 제게 있어서 저희 남편은 정말 멋지고 착한 사람이에요. 역시 형제는 닮는다고 저희 시숙님 또한 정말 선하고 좋은 분이죠. 게다가 시숙님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능력은 저희 남편보다 훨씬 뛰어난 존경스러운 분이기도 합니다. 가족들 모두 시숙님에겐 시숙님과 딱 어울리는 좋은 여자가 나타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요. 인생은 모두의 예상대로 그리 쉽게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철렁해지는 기가 막힌 사건에 대해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3살 차이예요. 우린 제가 31살 때 만나 33살 때 웨딩 마치를 올렸습니다. 소개로 만난 남편은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이 정말 진국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남편은 연애 초부터 자신의 형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 형은 나보다 4살이 많은데 대학 다닐 때부터 선행도 정말 많이 하고 굉장히 똑똑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까지 나왔어. 진짜? 멋지다. 그럼 지금은 회사 다니셔? 아니, 원래는 회사 다니다가 돈 모아서 벤처 회사 차렸어. 회사 대표야, 우리 형. 우리 형 회사 되게 잘 나가. 물론 작은 회사긴 하지만 나날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니까. 착하지, 똑똑하지, 멋지지. 우리 형은 내 자랑거리야. 언젠가 주은이 너한테도 꼭 소개시켜주고 싶어. 처음엔 요즘 보기 드물게 형을 정말 좋아하는 동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연애가 진전되며 깊은 대화를 나눠보니 그 안엔 아픈 가정사가 있더군요. 우리 친엄만 내가 2살 때 돌아가셨어. 계속 무슨 병을 앓고 계셨다나 봐. 그래서 난 내 친엄마 얼굴도 잘 몰라. 그리고 아버지마저도 내가 7살 때 돌아가셔서 세상엔 형하고 나 딱 둘만 남았었지. 그럼 지금 부모님은 누구셔? 성광 씨 종종 부모님하고 되게 다정하게 통화했잖아. 지금 부모님은 원래 우리 고모랑 고모부였어. 고모는 불임 때문에 아이가 없었는데 아버지까지 돌아가신 뒤에 형하고 날 입양해서 키워주셨거든. 두 분도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면서 힘들게 사셨는데 정말 고마운 분들이시지. 형이랑 난 두 분을 은인으로 생각해.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의 부모님은 사실 고모와 고모부였다네요. 두 분은 없는 살림에도 남편과 시숙님을 입양해 친자식처럼 아껴주며 대학까지 다 보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두 분 아래서 남편과 시숙님은 자연스레 아주 끈끈한 형제를 쌓으며 자랐다고 해요. 형도 어린 나이였는데 어린 마음에도 날 불쌍하다고 생각했나 봐. 맨날 엄마 얼굴도 모르는 불쌍한 내 동생이라면서 늘 날 지켜줬거든. 우리 형은 그렇게 내 보호자이기도 하고 롤모델 같기도 한 존재였어. 남편은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도 지금의 부모님께 효자가 되고 싶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꾸준히 소액이나마 기부하고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시숙님을 보고 배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항상 이야기만 듣던 시숙님을 처음 봤을 때 마치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반갑더라고요. 남편과 똑 닮은 시숙님은 남편보다 키가 좀 더 크고 눈이 맑은 분이었어요. 그날 술도 한잔하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진중하고 좋은 분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시숙님을 만난 뒤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던 우린 양가에 인사도 드렸습니다. 자식은 저와 여동생까지 딸밖에 없던 부모님은 사윗감이 인사로자 정말 좋아하셨어요. 경기도에 사시던 시부모님 또한 절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셨고요. 어서 와. 우리 작은 아들이 큰 아들보다 먼저 장가 갈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예쁜 아가씨라 놓치기 싫어서 얼른 장가 가려고 한 거구나. 시댁은 근사한 2층짜리 주택이었습니다. 시숙님이 사업으로 돈을 벌어 사주셨다는 말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시숙님은 쑥스러워하며 제 남편도 돈을 많이 보탰다는 말을 덧붙였죠. 시부모님은
그런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첫인사 온 자리에 자식 자랑해서 미안하다만 우리 애들이 이렇게 효자란다. 그리고 부모에게 잘하는 만큼 분명 아내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아이로 키웠으니까 앞으로 우리 성광이가 혹시나 속 썩이는 일 있으면 우리한테 다 말하렴. 우리가 혼쭐을 내줄 테니까. 시부모님이 두 사람의 친부모님이 아니라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내 식구는 화목한 가족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역시 제가 시집을 잘 가는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후 진행된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은 정말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양가의 축복 끝에 우린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시숙님은 우리에게 작은 아파트까지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셨답니다. 안 받겠다는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재수씨. 성광이 너도 마찬가지야. 이건 하늘에서 우릴 걱정하셨을 친아버지 대신 이 형이 해주는 거니까. 형은 너한테 아버지 대신이기도 하잖아. 거절하면 이 형 두고두고 너한테 삐진다. 알았지? 시숙님은 미안해하는 저와 남편의 부담을 덜어주려 애쓰시더군요. 그만큼 시숙님은 고운 마음씨가 아주 진국인 분이었죠. 저와 남편이 결혼한 후에도 시숙님은 저와 남편에게 계속 잘해주셨어요. 동생인 남편은 그렇다 쳐도 저에게까지 잘해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임신을 했었는데요. 들뜬 마음으로 아이를 기다리는 것도 잠시 전 3개월 만에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재수씨, 혼자 마음 추스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문 앞에 미역국이랑 영양제 좀 두고 갑니다. 유산하는 건 출산하는 거랑 똑같다는데 몸 잘 챙기셔야 돼요. 안 그럼 하늘에 먼저 간 아기도 슬퍼할 거예요. 제가 뭘 잘 몰라서 이런 투박한 말씀밖에 못 드리네요. 죄송해요. 너무 슬픈 마음에 당시 전 휴가를 쓰고 집에서 2주 정도 쉬었습니다. 그때 시숙님은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며칠치의 미역국과 여러 개의 영양제를 집 앞에 두고 가셨더라고요. 문자만 남기고서요. 평소 바쁘다며 자신의 밥은 대충 때우던 분인 걸 알았기에 코끝이 찡해졌었죠. 그런 시숙님은 제가 다시 아들을 임신하고 안정기까지 지났을 땐 꽃다발부터 시작해 벌써부터 인부복, 아이 침대, 아이 옷과 유모차까지 선물을 잔뜩 사다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게 잘해주던 시숙님은 심지어 제 여동생이 결혼할 때 직접 참석해 축의까지 해주셨답니다. 재수 씨 가족이면 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제가 와봐야죠.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시숙님은 그렇게 동생 내외인 우리에게뿐 아니라 시부모님께도 꾸준히 효도하던 효자였어요. 두 분께 매달 용돈도 두둑이 드리고 바쁜 와중에도 두 분을 자주 찾아뵈시더라고요. 사람은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한다면서요. 그 모습을 보니 효도하는 것도 형을 보고 배운 거라던 남편의 말이 정말로 와닿았습니다. 물론 저와 남편도 저희 부모님께 그랬던 것처럼 시부모님께도 잘하려고 노력하며 살았고요. 그리고 시숙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셨던 만큼 우린 시숙님께도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가진 것도 많이 없는 제가 시숙님에게 잘해드릴 수 있는 거라곤 어떻게든 살뜰히 챙겨드리는 것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혼자 살던 시숙님의 집에 수시로 가서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드리고 남편과 함께 갔을 땐 청소도 좀 해드렸어요. 처음엔 오지 말라던 시숙님도 우리가 계속 반찬을 만들어가자 결국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시더라고요. 혹시 불편하신 거면 말해주세요, 아주버님. 전 그냥 집에 가볼 때마다 텅 비어있는 냉장고도 어수선한 집도 마음에 걸려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아주버님은 저희한테 집까지 해주셨는데 저희는 해드릴 게 없는 것 같아서요. 불편하긴요. 맨날 일에 찌들어서 집도 엉망이고 밥도 대충 때우고 다녔는데 재수 씨 덕분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특히 재수 씨가 해주신 반찬에 밥 먹다 보면
이게 얼마나 그리워하던 집밥이냐 싶어서 즉석밥을 막 2개씩 돌려 먹는다니까요. 전 그냥 죄송해서 그동안 안 그러셔도 된다고 했던 거죠. 누가 자기 재수 씨한테 그렇게 신세를 져요. 그렇게라도 신세를 갚을 길이 있어 기쁘던 와중 어느 날엔 시숙님의 집에서 웬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 봉투 안엔 짧은 편지와 함께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재수 씨, 오늘 또 오신다길래 이렇게 짧은 편지 남겨요. 반찬 하나하나 만드는 일, 청소하는 일에 얼마나 큰 수고가 들어가는지 잘 알아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참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나서 행복하겠구나 싶어 안도가 되기도 하고요. 이건 제 감사의 마음인데요. 그냥 드리면 안 받으실 걸 알아서 이렇게 편지와 함께 두고 갑니다. 재수 씨가 절 챙겨주시는 진심만큼 보답하고자 하는 제 마음도 진심이니까 두고 가지 말고 꼭 받아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제가 또 재수 씨 반찬을 얻어먹죠. 어쩜 이렇게 항상 배려와 선함이 넘치는 분인가 싶어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은 그렇게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멋졌던 시숙님이 언젠가 시숙님만큼 좋은 여자를 만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숙님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혼을 안 하시더라고요. 워낙 시숙님의 관심사는 회사와 가족뿐이었거든요. 한 번은 남편과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께서 깊은 한숨을 쉬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휴, 걔 나이가 벌써 45이다, 45. 어련히 알아서 가겠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어제 자기 동생이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동강이 걘 여자 만날 생각을 안 한다니. 예미야, 어디 동강이 소개시켜줄 좋은 여자 없니? 제발 걔가 결혼해서 너희처럼 예쁘게 사는 모습 좀 보고 싶구나. 그럼 소원이 없겠어. 그런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남편도 주위에서 좋은 사람을 찾아봤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었던지라 괜찮은 지인들은 대부분 시집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린 고민 끝에 시숙님을 설득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시켰어요. 형, 이러다 어머니 아버지 숨 넘어가시겠어. 형도 형 아이 낳고 싶다며. 그럼 더 늦기 전에 장가 가야지. 내 친구는 거기서 자기 아내 만나 결혼했는데 지금 엄청 잘 살아. 우리 형 좀 장가 보내고 싶다고 하니까 걔가 거길 강추하더라고. 시부모님마저 시숙님에게 전화해 네 동생 말 좀 들어라. 가입해서 누구든 만나나 봐라 하고 아주 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숙님은 등 떠밀리다시피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하게 됐던 거예요. 이후 첫 데이트가 잡혔다기에 남편과 전 시숙님을 직접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옷과 새 구두를 맞춰드렸답니다. 아주버님, 이걸 좀 대보세요. 역시 아주버님 얼굴이 하얗신 편이니까 이런 색 옷이 잘 받을 것 같아요. 넥타이는 이거랑 저거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골라보실래요? 우린 시숙님을 모시고 잘하는 미용실도 가고 잘 꾸밀 줄 모르는 시숙님에게 향수도 선물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간 첫 만남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시숙님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만남에도 시숙님의 마음에 차는 여성분이 나오지 못한 것 같았죠. 그런데 세 번째 여성분을 만나고 오더니 이번엔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며 시숙님의 표정이 밝지 않겠어요? 평범한 직장 다니는 분인데 저하고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웃는 얼굴이 정말 예뻐요. 제가 웃는 모습이 예쁜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드디어 시숙님이 짝을 만났나 싶어 가족 모두 기대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후 몇 번 더 만남을 가진 뒤 시숙님이 그 여자와 연애를 시작했다고 말했을 땐 정말 반갑더라고요. 그렇게 연애한 지 몇 달이 지나자 남편이 시숙님에게 조바심을 내더라고요. 형, 형 여자친구 얼굴 우리한테 언제 보여줄 거야? 꽤 잘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하다 정말. 시숙님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여자친구에게 물어보겠다고 말하더라고요. 내심
자신도 저희에게 여자친구를 보여주고 싶었다면서요. 그렇게 6개월 만에 처음 만나본 시숙님의 여자친구는 청순 그 자체인 사람이더라고요. 딱 방송국 아나운서 이미지였는데 말투도 나긋나긋하고 기품이 있던 데다 성격도 상냥하더라고요. 저도 동강 씨랑 결혼해서 언니랑 성광지처럼 예쁜 부부로 살고 싶어요. 아직은 너무 앞서 나간 얘기겠죠? 근데 아이 생각도 있다 보니까 되도록 결혼은 빨리 하고 싶어요. 시숙님의 여자친구는 저보다 한 살이 어렸는데 제게 언니 언니 하며 참 살갑게 대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혼도 아이 생각도 있는 것 같아 저와 남편은 더더욱 시숙님의 결혼에 대한 기대를 부풀렸죠. 그런데 그로부터 넉 달 뒤 두 사람은 급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우리와 형님이 인사를 나눈 날로부터 한두 달도 채 되지 않아 갑자기 아이가 찾아왔거든요. 결혼식 날엔 이미 임신 12주 차였으니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이고, 참 참하게도 생겼다. 우리 동강이가 대체 언제 결혼하나 그렇게 애를 태웠는데 이렇게 손주까지 턱하니 혼수로 만들어 와주다니 우린 마냥 다 고맙다. 고마워. 결혼식을 올리기 전 형님이 시댁에 첫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와 형님을 맞아주시더군요. 시아버지도 뒤에서 흐뭇하게 웃어주시는데 괜히 저와 남편까지 뿌듯하더라고요. 형님은 20대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한 분과 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시부모님은 그게 남일 같지 않으셨는지 그런 형님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 하셨죠. 동서, 혹시 내가 나이가 어린데 형님이라고 부르기 불편하지 않아요? 에이, 괜찮아요. 나이가 뭐 중요한가요?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앞으로 많이 가르쳐줘요. 우리 잘 지내봐요. 결혼 후 나이가 저보다 어렸던 형님은 제게 먼저 맞존대를 권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그렇고 주위에 물어보니 이런 경우엔 다들 그렇게 한다기에 우리 맞존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제게 먼저 의견을 묻고 존중해주니 고맙더라고요. 형님이 집안에 들어온 후 집안 분위기는 한층 더 화기애애해졌습니다. 형님, 그냥 앉아서 좀 쉬세요. 배가 그렇게 불렀는데 왜 자꾸 서서 뭘 하려고 하세요? 아니에요, 동서. 어떻게 동서랑 어머니만 일하시게 둬요. 남자들도 다 알아서 굳은 일 찾아서 하고 있는데 나도 당연히 같이 고생해야죠. 형님은 임신한 몸으로 전혀 빼지 않고 명절이든 언제든 저와 똑같이 집안일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저도 임신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으니 그 마음만으로도 고맙다며 형님을 말리곤 했고요. 그럼 시부모님은 며느리들끼리 사이가 너무 좋다며 정말 흐뭇해 하셨습니다. 또 형님이 아들을 출산한 뒤엔 시댁에 다 같이 모일 때면 집안에 아주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유, 우리 손주 벌써부터 눈이 땡글한 것이 나중에 커서 엄청 잘생겨지겠다. 우린 요새 하루하루가 행복해. 이게 다 큰애미 니 덕이다. 시숙님을 도와 시부모님께도 잘하고 제게도 살가운 연락을 자주 해주던 형님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시부모님의 예쁨을 저보다 더 받는 것 같아도 하나도 서운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얼마나 시숙님의 결혼을 바랬으면 저렇게 좋아하실까 싶어 저까지 괜히 기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전보다 살도 보기 좋게 좀 찌고 웃음도 2배로 많아졌던 시숙님을 보니 저도 남편도 더욱 행복해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시숙님의 행복은 너무도 짧은 시간 안에 위기를 맞고 말았습니다. 아, 진짜. 이 시간에 대체 누구야? 그러게, 누가 자꾸 전화를 거는 거야. 어? 형님이네? 여보세요? 시숙님이 결혼한 지 1년 정도 흐른 어느 날, 저는 새벽 1시쯤 형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도 저도 자고 있었는데 자꾸 진동이 울려 신경질을 내며 깼었죠. 그런데 제게 전화를 건 형님은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동서, 큰일 났어요. 우리 남편이. 뭐야? 형수님이야? 우리 형이 왜? 전화 이리 줘봐. 그런 형님의 목소리를 함께 들은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제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함께 형님의 용건을 들은 우린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여보세요? 형수님, 우리 형이 왜요? 네? 무슨 일인데요?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애 아빠가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들어오는 길에 트럭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났대요. 지금 수술 중인데 상태가 심상치가 않나 봐요. 저 너무 무서워요.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서방님. 사고라는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와 남편은 얼른 옷을 챙겨 입고 어렸던 아들까지 챙겨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너무 놀라 벌벌 떨기까지 하던 남편이 운전대를 잡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제가 대신 운전대도 잡았죠. 그렇게 병원에 도착했더니 시숙님은 아직 응급 수술 중이더라고요. 그 앞에서 형님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요. 서방님, 동서, 어떡해요? 수술이 길어지는 모양인데 이러다 진짜 우리 애 아빠한테 무슨 일 나는 거 아니겠죠? 저 너무 무서워요. 아이는 친정 어머니께 맡기고 왔다던 형님은 눈물을 멈추지 못하더라고요. 잠시 뒤 시부모님도 경기도에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셨죠. 그리고 그쯤 시숙님의 수술이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불안에 찬 가족들에게 건넨 의사의 말은 절망적이기 이를 데가 없었어요. 수술은 잘 끝났지만 김동광 씨의 생사를 장담하긴 힘든 상황이에요. 솔직히 회복을 기대하긴 힘든 상황이고요. 최선을 다했으니 이젠 기적에 맡겨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혼절해버리셨습니다. 시아버지도 남편도 형님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죠. 그렇게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여전히 혼수 상태였던 시숙님은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됐어요. 그 뒤 저와 남편은 매일같이 시숙님을 면회하기 위해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시부모님도 최소한 이틀에 한 번은 찾아와 시숙님의 얼굴을 본 뒤 퉁퉁 부은 눈으로 집에 돌아가시곤 했고요. 형을 너무 의지했던 남편은 매일같이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 형이 나한테 어떤 존재인데 왜 자꾸 내 가족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우리 형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시숙님을 많이 좋아했던 저도 의식이 없는 시숙님을 보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숙님과 결혼한 지 고작 1년 남짓밖에 안 됐던 형님은 끼니도 잘 챙기지 않아 하루하루 말라갔어요. 중환자실에 있던 시숙님은 정해진 시간에만 면회가 가능했는데 아이를 낳고 직장을 그만뒀던 형님은 오전과 오후 모두 매일같이 면회를 갔었습니다. 아니, 아예 중환자실 근처 의자에 앉아 밤까지 새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적도 여러 날이었네요. 그 어린아이를 안고 자리를 지킨 날도 있었고 자신의 친정어머니께 아이를 맡긴 뒤 자리를 지키기도 했죠. 형님, 면회 안 되는 시간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싫어요. 내가 집에 가 있을 때 애 아빠가 깨어날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냥 여기 있는 게 편해요. 너무 가슴 아픈 헌신이었습니다. 형님이 조카를 친정 어머니께 맡기지 않고 병원에 데리고 온 날엔 어린 조카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 정도의 참담함이 느껴지기도 했죠. 형님은 면회에 들어갈 때면 너무 어려서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없던 조카는 시부모님이나 저 혹은 남편에게 맡겼었습니다. 비록 면회 시간은 짧았지만 그래도 시간 안에 2명씩 교대로 들어가 시숙님을 보고 나오면 됐었으니까요. 형님은 조카를 시숙님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도 서글퍼하며 눈을 뜨지 않던 시숙님에게 애원하듯 흐느끼곤 했죠. 당신 가면 나랑 애랑 둘이 어떻게 살라고. 제발 일어나. 여기서 이렇게 눈만 감고 있다가 아들한테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여주고 떠날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 아들 옆엔 당신이 언제까지고 있어줘야 하는 거잖아. 그렇게 괴로운 시간이 일주일이나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날 전 평소 시숙님을 보러 가던 오후 면회 시간보다 2시간 정도 일찍 병원에 도착했어요. 중요한 볼일이 있어서 회사에 반차를 쓴 뒤 생각보다 시간이 남아 그냥 병원으로 왔던 거죠. 혼자 혹은 조카를 데리고 쓸쓸하게 중환자실 앞에 앉아있을 형님 옆에 있어주고 싶었거든요. 어? 형님 나와 계시네? 애가 울었나? 그렇게 병원에 도착했는데 전 병원 밖 입구 근처에서 통화 중인 것 같은 형님을 발견했습니다. 형님은 조카를 안고 한 손으론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비록 뒷모습뿐이었지만 전 형님이 평소 자주 입던 옷과 머리 스타일을 보고 바로 형님인 걸 알아볼 수 있었죠. 전 형님의 통화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형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늘 울먹이거나 축 처져 있던 모습과 달리 형님은 깔깔대며 통화 상대와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 더 가까이 다가가 통화 내용을 들어본 전 뒤로 넘어갈 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초대박이라고 초대박. 그 인간 죽으면 받을 재산하고 보험금 다 합쳐서 30억이 넘어. 의사 말론 기적밖에 바랄 게 없다고 하는데 우선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내가 보기엔 길어야 며칠 못 버틸 것 같으니까 매일같이 병원에 붙어서 확인하고 있는데 영 가망이 안 보인다니까. 진짜 이 돈이면 자기랑 나랑 우리 아들까지 셋이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소름이 돋더군요. 분명 시숙님은 중환자실에 누워있건만 대체 누구더러 우리 아들이라는 말을 쓴단 말입니까? 형님은 누군지 모를 통화 상대와 시숙님의 재산에 대해 말하며 신난 기분을 주체하지 못하더라고요. 혹시 애가 자기 아들인 걸 들킬 일은 없냐고? 아유, 없어. 내가 별것도 아닌 동서 그 여자한테 존대까지 써주면서 얼마나 착한 척 참한 척 쇼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 의심 못해. 그러니까 내 남편 숨 꼴가닥 넘어가고 그 유산 다 나한테 올 때까지 자긴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때? 내가 결혼했어도 내 옆에 꼭 붙어있길 잘했지? 나란 여자가 이렇게 럭키걸이라니까. 아무리 들어봐도 형님은 누군가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결혼 전부터요. 통화 내용상 조카는 그 남자의 아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천사 같던 형님의 실체가 너무 경악스러워 전 순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이내 조카가 울음을 터뜨리자 형님은 통화를 종료하더군요. 순간 저도 모르게 형님 눈에 띄지 않게 숨어버렸네요. 너무 놀라서 말이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뭐, 형수님이? 진짜야? 진짜야. 내가 다 들었어. 너무 갑작스러워서 녹음까지 못했는데 내 이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니까. 우선 우리 증거부터 잡자. 뭐라도 잡아서 형수님한테 따지든 말든 하자고.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 제가 들은 형님의 실체를 말해주었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까무러칠 뻔했죠. 남편은 제게 우선 증거를 잡자고 말해주더군요. 그때까진 우리가 모든 걸 안다는 사실을 형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남편과 전 시숙님의 면회라는 동안 애써 태어난 척하려고 애를 썼어요. 여보, 나 또 올게. 제발 나랑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기운 내야 돼. 알았지? 형님은 평소처럼 시숙님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그저 소름 끼치는 가식으로 보이더라고요. 면회가 끝난 뒤 형님은 오늘은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고 말하더라고요. 남편과 전 잠시 숨어 있다가 그런 형님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서 쉰다더니 저긴 형네 집 방향이 아닌데. 아까 통화한 남자 만나러 가는 거 아닐까? 우선 형님이 탄 택시 절대 놓치지 말고 잘 따라가봐, 여보. 형님은 집이 아닌 근처 시내로 향하더라고요.
그런 형님이 도착한 곳은 한 식당이었는데요. 다행히 통유리창 바로 옆 좌석에 앉아 밖에서도 형님의 모습이 훤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뒤 형님과 조카가 있던 자리로 아주 멀끔하게 생긴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분명 저놈일 거야. 틀림없어. 저거 봐, 여보. 형님 분명 저 남자고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야. 우린 두 사람의 증거 사진을 마구 찍어댔습니다. 그 남잔 도착하자마자 형님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조카를 받아들곤 익숙한 듯 둥가둥갈 해주는데 그 모습이 딱 화목한 한 가족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뒤 그 남잔 형님과 함께 능숙하게 조카를 챙기며 식사를 했고요. 우린 저 남자가 분명 상간남이다 싶어 증거 사진을 모두 찍자마자 바로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형님? 어? 동서, 서방님, 두 사람이 여기는 어떻게? 형님은 무서운 표정으로 들어닥친 저와 남편을 보자마자 얼굴이 아주 새파래지더군요. 저는 분노에 차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부터 미행했어요. 여기가 집이에요? 형님 저 남자랑 바람 피웠죠? 애도 저 남자애죠? 아주버님은 병원에서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맞아요, 형수님. 가족들 앞에선 그렇게 슬픈 척 하더니 어떻게 뒤에서 우리 형 뒤통수를 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둘 다. 뭔가 오해했나 본데 여기 이 사람은 나랑 친한 오빠예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되고 난 뒤에 내가 밥도 잘 못 챙겨 먹는다는 말 듣고 나 밥 사주려고 온 사람이라고요. 지금 대체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 지금 실수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형님은 되도 않는 변명으로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던 전 더 크게 언성을 높였어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에요? 내가 아까 병원 앞에서 형님이 통화하는 소리 다 들었어요. 아주버님 돌아가시면 30억 재산은 다 우리 거다. 그거 가지고 애랑 셋이 행복하게 살자. 애가 아주버님 친자가 아닌 건 아무도 의심 못한다. 이런 말들 내가 다 들었다고요. 저 남자가 애 안고 있는 모습 보니까 딱 아까 그 남자인 것 같은데 어디서 발뺌이에요? 무슨 통화? 증거 있어? 있냐고. 없잖아. 그리고 그 통화 내가 그냥 친구랑 드라마 얘기했던 거야. 뭐라고요? 드라마요? 그래. 재밌게 본 드라마 얘기를 좀 실감나게 했던 것뿐이라고. 하도 우울해서 기분 전환 좀 하려고. 동서 무슨 망상증 있어? 내가 그래도 나보다 나이 많다고 존대도 써주고 했는데 그런 날 대체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억측을 하는 거야? 나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가뜩이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겨우 잠깐 기분 전환하러 온 나한테 꼭 이래야겠어? 서방님, 서방님도 지금 동서 저 이상한 말만 믿고 나 의심해서 이렇게 등장한 거예요? 정말 서운하네요. 하지만 형님은 끝까지 오히려 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녹음하지 못한 게 정말 천추의 한이었죠. 형님은 궁지에 몰리자 제게 반말까지 써가며 악을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남편에게까지 서운하다 어쩐다 소리를 질렀고 놀란 족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지 마, 서진아. 동서 진짜 우리한테 나중에 이 죗값 다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 어떻게 우리 애를 남의 애라고 의심하냐고. 두고 봐. 나 오늘 일 절대 안 잊을 거야. 형님은 그런 조카를 그 남자에게서 빼앗듯 데려와 달래더니 시뻘개진 눈으로 저와 남편을 원망스럽게 노려봤어요. 그리곤 거의 도망치듯 가게를 나가버렸죠. 그런 형님에게 정신이 팔린 사이 그 남자 또한 사라져버렸고요. 그놈은 재빠르게 우리가 못 본 새 뒷문으로 도망을 친 것 같더라고요.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더 뻔뻔한 사람 아니야?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기가 막혀서 정말. 저 여자 절대 우리 형 병원에도 다시 못 오게 해야 돼. 여보, 형님 우리한테 제대로 된 증거가 없으면 계속 저런 식으로 발뺌할 것 같아. 보통 배짱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더 확실한 증거를 잡자. 저는 뻔뻔한 형님을 잡으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형님 몰래 조카의 친자 검사를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생각이라며 제 제안에 동의를 했죠. 그렇게 우린 조카에게 접근하기 위해 형님의 집을 찾아가 연기를 했습니다. 바로 조카의 머리카락을 얻으려고요. 저 형님, 아깐 죄송했어요. 제가 뭘 오해했었나 봐요. 실은 아까 통화하는 소리 잘 들리지도 않았는데 요즘 제가 아주버님 일로 너무 예민했다 보니까 형님 말대로 너무 이상한 망상을 했나 봐요. 형수님, 저도 죄송합니다. 아까 형수님이 크게 화내시는 모습 보고 뭔가 잘못됐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 집사람한테도 엄청 화냈어요. 뭘 제대로 알고 사람을 의심해야지. 당신 때문에 형수님한테 죄송해서 어쩌냐고요. 하긴 형수님이 절대 그럴 분이 아닌데 정말 죄송해요. 사과해봤자 이미 늦었어요. 내가 그동안 애 아빠한테 어떻게 했는데 가뜩이나 참담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사람을 뭘로 보고. 두 사람 다 정말 실망이에요. 하지만 의심을 놓지 않는 건지 형님은 우리의 사과를 바로 받아주진 않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이틀을 그렇게 형님에게 사과했습니다. 그제 형님은 정말로 우리가 자신의 말을 믿었다고 생각했는지 아량을 베푸는 척 용서해 주더라고요. 그동안 우리에게 기분이 상해 병원에도 오지 않던 형님은 다음날 조카를 데리고 다시 시숙님의 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우리에게 조카를 맡기고 시숙님의 면회를 들어간 사이 우린 비로소 조카의 머리카락을 제대로 얻어낼 수 있었죠. 그렇게 어린아이 유전자 검사를 할 땐 머리카락에 뿌린 모근까지 붙어 있어야 한다기에 그 어린애의 머리카락을 몇 개나 뽑느라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형님은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계획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시숙님과 조카의 친자 검사 결과는 불일치가 나왔어요. 야, 이 더러운 여자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저와 남편은 그 검사 결과지를 들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형님은 조카를 친정에 두고 혼자 중환자실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 여자의 얼굴에 검사 결과지를 던져버렸습니다. 뭐? 동서 또 왜 이래요? 어? 이건 그렇게 증거 타령하길래 내가 확실히 잡아왔다 증거. 애랑 우리 아주버님이랑 친자 관계가 불일치하단다. 이래도 발뺌 말래? 어? 너 이거 사기 결혼이야. 말도 안 돼. 뭔가 잘못된 거야. 그 여잔 그제야 벌벌 떨며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더군요. 전 그런 그 여자의 뺨을 냅다 후려쳐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여잔 청순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험상궂게 인상을 쓰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야, 너 진짜 내 손에 제대로 당해볼래? 감히 어디다 손을 대? 너야말로 뻐꾸기처럼 남의 자식 품고 사기 결혼한 주제에 어디 감히 우리 아주버님 병원에 드나들어? 너 내가 결혼정보회사에도 단단히 따질 거야. 어디 남자 있는 여자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우리 아주버님한테 들이밀었냐고. 너 거기서도 제대로 소송당할걸? 아니야. 그땐 진짜 애 친부랑 헤어졌을 때였어. 내가 지금 남편이랑 연애하고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 만나기 시작했던 거야. 결혼정보회사에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오호, 이제야 바른 말을 하네. 그래도 소송당하기 무서웠나 봐. 그래서 얼굴 멀끔하게 생긴 전 남친한테 다시 연락 오니까 혹하디? 그럼 우리 아주버님이랑 헤어지고 만났어야지. 어디서 감히 앙다리 걸쳐? 그 여잔 뒤늦게 진실을 실토하기 시작하더군요. 자포자기했던 거죠. 그래, 이판사판이다. 그럼 김동관 그 인간이 돈 빼고 무슨 매력이 있어? 성격도 착해 빠져선 아무 재미도 없지. 일밖에 모르지. 그나마 돈이 있어서 만난 건데 하도 재미없다고 생각하던 차에 그냥 좀 즐기려고 했다. 왜? 애 생겼을 때? 그래, 나 처음부터 시기상 지금 남편 애 아닌 거 알고 있었어. 근데 무능력한 백수인 그 남자보다
지금 남편이랑 결혼하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아서 거짓말했다. 됐냐? 그 여잔 결혼 후에도 상간남과 계속 스릴을 이어왔다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시숙님은 남자로서의 매력은 하나도 없었다면서요. 그러다 시숙님이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자 그 둘은 신이 나서 시숙님의 재산에 눈독을 들였던 거예요. 그 끔찍한 이야기를 다 듣자마자 남편은 눈이 돌아서 그 여자의 얼굴에 저처럼 손을 대버렸습니다. 아! 이것들이 진짜 돌아가면서 입 다물어. 다시 손 나가려는 거 겨우 참고 있으니까. 뭐 이런 뻔뻔한 여자가 다 있어? 사람이 지금 중내사내하고 있는데 개만도 못한 네가 우리 형 재산을 노리면서 시시덕댔냐고? 너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내가 네 인생 어떻게 해서든 작살내줄 거야. 알아? 아, 재수없어. 그래, 알았다, 알았어. 간다, 가. 어차피 내 남편 사망하고 나면 법적으로 나한테 재산 다 오게 되어 있어. 나랑 우리 아들이 그 인간 법정 상속인이니까. 이거 니들 어차피 다 헛수고야. 어디 그때 가서 두고 봐, 이 망할 것들아. 너 거기 안 서? 너 같으면 서겠냐? 아휴, 진짜 어떻게 딱 그 통알 들어가지고 재수 온 붙었네. 퇴. 그 여잔 결국 바닥에 침까지 뱉곤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 여자의 통화를 듣지 못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죠. 이후 그 여잔 병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시부모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서지도 못하셨어요. 너무 믿지 못할 이야기였으니까요. 내가 괜히 빨리 결혼하라고 부추겨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다. 다 내 탓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우리가 괜히 아주버님한테 결혼정보회사를 추천해서 그런 거예요. 다 저희 잘못이에요. 우린 그렇게 서로 자책하며 흐느꼈습니다. 그 이상 그 여자 응징하든 뭐라든 가장 우선인 건 시숙님이 깨어나는 일이었거든요. 우린 모두 시숙님이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죠. 저희 여동생과 제부,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도 몇 번이나 문병을 와서 시숙님이 깨어나길 빌었습니다. 그런 가족들의 바람이 통했던 걸까요? 시숙님이 혼수 상태가 된 지 정확히 34일 만에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시숙님이 깨어났던 거예요. 동강아, 형. 가족들 모두 소식을 듣고 달려가 오열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기적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정말 가슴이 너무도 벅차오르더라고요. 우리 서진이가 내가 아니었다고? 집사람한테 남자가 있었단 말이야? 시숙님은 한동안 회복에 집중해야 됐고 드디어 일반 병실로 옮겨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숙님이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한 뒤 우린 시숙님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왜 그 여자가 자신을 보러 오지 않는 건지 의아해하던 시숙님에게 더는 숨길 수도 없었거든요. 역시나 시숙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두 손을 덜덜 떨며 울부짖었죠. 절 포함한 가족들은 모두 우리의 잘못이라며 그런 시숙님을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래도 시숙님은 강한 분이었어요. 곧 마음을 추스른 시숙님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가끔 외출을 하며 변호사를 통해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을, 그 남자의 정보를 알아내 그놈에게도 상간자 소송을 걸었죠. 저와 남편은 열심히 그런 시숙님을 도왔고요. 그랬더니 그 뻔뻔한 여자가 시숙님의 병원에 찾아와 난리법석을 피우더라고요. 곧 죽을 것 같더니 기어이 깨어났어?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조용히 살 것이지. 무슨 위자료까지 달래? 난 못 줘. 그 30억이 내 앞으로 떨어질 판이었는데 억울해서 못 준다고. 이게 감히 누구 아들한테. 오냐, 너 오늘 제삿 날인 줄 알아? 그때 병실에 와 계시던 시부모님은 그 여자에게 냅다 달려드셨습니다. 시아버진 그 여자의 뺨을 날렸고 시어머니는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드시더군요. 70대 초반인 분이 어찌나 힘이 좋으셨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에게 질질 끌려다니던 그 여잔 겨우 소나기에서 벗어난 뒤 미친 사람처럼 발광을 하더라고요. 진짜 이 집안 인간들 왜 이렇게 무식하게 손부터 올려? 내가 뭐, 애초에 당신이 먼저 잘 알아보고 결혼했어야지. 당신이 바보여서 당한 걸 왜 나한테만 다 날리냐고. 무식? 무식은 해서는 될짓 안 될짓 구분도 못하는 당신 같은 여자를 두고 하는 말이겠지. 그 더러운 상간남이나. 내가 지금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당신은 내 손에도 아작이 났을 거야. 그 대신 이렇게 법적으로만 응징해 주는 거니까 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당장 여기서 나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 앞에 또 나타나기라도 하면 내 모든 돈을 다 걸어서라도 네 인생 아주 박살내줄 거야. 내가 지금 당장 그러지 않는 건 아무 죄 없는 애가 불쌍해서야. 그러니까 당장 나가. 내 인생에서 꺼져버려. 시숙님은 없는 힘을 끌어내 그 여자를 벌레 보듯 하며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뻔뻔하게 발광했던 그 여잔 머리털만 죄다 뜯긴 채 병실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죠. 전 너무 분한 마음에 전에 그 여자가 병원 바닥에 그러했듯 등에 침까지 뱉어버렸습니다. 더 웃긴 게 뭔지 아시나요? 얼마 뒤 시숙님에게 그 여자의 엄마가 전화를 걸었다더군요. 그런데 모전 여전이라고 그 엄마도 진작 기가 찬 인간이었다네요. 여자의 허물을 덮어줄 줄도 아는 게 남자지. 기왕 자네 처자식으로 품은 거 그냥 같이 살지 뭐 이렇게 소란을 피우나? 시숙님은 그런 장모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없이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여잔 시숙님을 찾아 울고불고 아주 애원을 했다네요. 나 실은 돈도 별로 없어. 애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제발 위자료 소송이라도 취소해줘. 하지만 시숙님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쭉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와 상간남은 시숙님에게 탈탈 털려야 됐고 결혼 취소 소송도 잘 마무리되며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죠. 결혼정보회사엔 따지기도 어려웠던 게 그 여자가 신산정보를 거짓말한 것도 아니었고 시숙님을 처음 만날 당시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것도 아니었기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소식을 들은 매니저가 따로 시숙님에게 전화를 걸어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시숙님은 정말 많이 호전됐어요. 아직 재활치료는 받고 있지만 이제 혼자 일상생활도 거뜬하시답니다. 시숙님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 남편과 전 시숙님을 돌보려 저희 집으로 모셔왔어요. 어차피 그 여자와 살던 집은 팔았으니까요. 시부모님도 시숙님을 집으로 부르려고 하셨는데 그 몸으로 계속 회사 나가봐야겠다는 시숙님의 고집에 그만 지고 마셨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도에 있는 시댁보단 서울에 있는 저희 집이 시숙님 회사에서 가까웠으니 결국 시숙님은 저희 집으로 오게 된 거죠. 쭉 여기서 지내셔도 된다고 말했건만 2달 전 시숙님은 새로 집을 얻어 저희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큰아빠를 좋아하던 저희 아들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 전 예전처럼 남편과 함께 자주 시숙님의 집에 찾아가 냉장고에 반찬도 채워주고 있는데요. 전처럼 집 정리도 해드리려고 했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시숙님은 바쁜 시간을 쪼개 전과 다르게 지금은 깔끔하게 집 정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집이 깔끔해야 아직 심란한 제 마음이 더 잘 정돈되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긴 해도 말끔하게 청소하고 나면 상쾌해져요. 집이 정리되니까 전보다 정신도 깔끔하고 맑아진 기분이고요. 진즉 이러고 살 걸 그랬어요. 그랬으면 사람을 그렇게 제대로 못 알아보는 잘못된 판단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잖아요. 시숙님은 그동안 자신이 너무 일에만 치여 사느라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앞가림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에 대한 일은 모두 자신의 잘못이니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에게 그만 자책하라는 말을 덧붙이셨죠. 시숙님은 끝까지 가족들을 배려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착한 시숙님께 앞으로 정말
제대로 된 인연이 찾아올까요? 반드시 그럴 수 있길 저와 남편도 저희 시부모님도 심지언 저희 친정 부모님과 여동생 내외까지도 바라고 있답니다. 그만큼 다들 시숙님이 정말 좋은 사람인 걸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 여자와 남자에 대한 소식은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아는 건 그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잠적해 버렸다는 것뿐이에요. 그 여자가 시숙님에게 이혼당한 후 그들은 엄청나게 싸웠다고 해요. 그 여자가 시숙님에게 돈을 뜯어오긴커녕 둘 다 위자료만 토해내게 됐으니까요. 결국 그 여자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그 남잔 자기 애까지 버리고 도망을 갔다네요. 작정을 하고 시숙님의 인생을 농락한 그 여잔 그렇게 끈떨어진 연신세가 되어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됐던 거죠.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친정엄마 살고 있는지 혼자 애를 키우고 있는지 아니면 그 남자를 찾아내 양육비라도 받아냈는진 전혀 모르겠습니다. 뭐 어디서 살든 눈 감을 때까지 천벌을 받길 바랄 뿐이죠. 다만 아무 죄 없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 여자에게 모성애만큼은 제대로 갖춰져 있었으면 하네요. 시숙님은 잠시나마 자신의 아이였던 그 애를 가끔 걱정하시는데 그런 시숙님을 위해서라도 그 아이만큼은 무사한 환경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과 함께 앞으로 반드시 시숙님께 진짜 행복이 찾아오길 바라며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께서도 저희 시숙님의 몸이 하루빨리 완벽하게 회복되길, 그리고 저희 가족의 바람처럼 착한 시숙님의 앞날에 꼭 좋은 날이 찾아오길 잠시나마 바라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지만 사람으로서 넘어선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린다면 그때부터 욕심 뒤에 모습을 숨기고 있던 불행이란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더라고요. 상간남과 시숙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하다 나락으로 떨어진 그 여자의 경우처럼 말이죠. 현명한 욕심은 알찬 미래를 낳지만 어리석은 탐욕의 끝은 낭떠러지일 뿐입니다. 욕심을 부리려면 적어도 사람답게 부려야 한다는 말을 사연을 마치며 꼭 드리고 싶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